우리가 몰랐던 톨스토이의 이문영입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몰랐던 톨스토이의 마지막 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번 시간에 톨스토이가 인도와 또는 중국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살펴봤다면, 오늘은 톨스토이가 근대 일본, 근대 조선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톨스토이 사랑에 있어서 아시아의 어떤 나라도 일본을 넘지를 못합니다. 정말 일본의 톨스토이 사랑은 그 깊이나 넓이나 다양성에 있어서 정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 메이지 유신 이후로 일본에는 당대 유럽에 내놓으라 하는 작가들이 거의 다 소개가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그 영향력이나 이런 것이 커서 거의 자기 나라 작가만큼이나 지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사람 1위가 톨스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톨스토이의 인기는, 톨스토이가 일본에 처음 수용된 게 1880년대인데요. 그때 톨스토이 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폭발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886년에 일본에서 톨스토이가 처음 번역됐고, 그리고 나서 30년쯤 지난 20년대에는 톨스토이의 거의 모든 작품이 다 번역이 됐고요. 선집 출판까지도 이루어졌고, 더 놀라운 건 1920년대 말에는 이미 러시아로부터의 직역 그 총서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톨스토이 수용의 역사가 어느 나라보다 깊은 것이 일본입니다. 그러면 톨스토이가 처음 수용될 때 이제 붐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도 인기가 있지만 붐이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 인기를 끌었던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이고요. 하나는 러일 전쟁 관련해서 톨스토이가 반전론을 썼다고 했잖아요. 회개하라고 하는 그 반전론입니다. 소설 부활부터 얘기를 하자면요. 그 부활을 그러니까 원본으로 해서 1914년에 일본의 시마무라 호게스라고 하는 그 연출가이자 극작가가 공연을 올려요. 부활이라는 동명 공연을. 그게 정말 대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뿐만이 아니라 해외 공연까지, 우리나라에도 와서 공연을 했고요. 사실 우리나라에 1915년에 이 시마무라 극단이 내한 공연을 하고요. 1916년에는 한국 극단 예성좌가 카츄샤라는 이름의 그 오막극을 여기 그 시마무라 극단에 그거를 기초로 해서 초연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도 검은 눈의 카츄샤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게 되는 건 이제 일본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연극이 정말 어느 정도로 인기였냐면, 그 당시에 그 주인공 카츄샤 역을 맡았던 여배우가 불렀던 카츄샤의 노래가 정말 일본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고, 그 다음에 카츄샤 머리 스타일, 그 카츄샤 했던 핀, 반지, 카츄샤 놀이, 그러니까 왜 우리 응답하라 1988 이런 거 보면 그 당대 그 일상을 구성하는 그런 물품들이나 그런 게 있잖아요. 대중가요나 이런. 그러니까 그게 카츄샤가 됐었던 거예요. 그리고 톨스토이가 됐었던 거고. 그렇게 톨스토이가 당시 일본인의 세태와 일상 속에 깊숙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이 톨스토이의 대중화라는 면에서는 연극 부활의 공을 절대로 간과할 수가 없는데, 근데 문제는 이 공연은 어떤 톨스토이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되게 계몽적이거나 교훈적인 면이 다 사상되고, 비련의 여인 카츄샤와 귀족 나리의 운명적인 사랑, 이런 굉장히 이렇게 통속화된 심파극 형태로 전달이 됐었다라는 것이고요. 오히려 톨스토이를 보다 온전한 형태로, 그리고 보다 폭발력 있는 이름으로 일본 지성사와 긴밀하게 결합시킨 거는 바로 그의 러일 전쟁론, 그리고 그 근간이 되는 평화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가 톨스토이가 일본에 처음 받아들여질 때 그는 압도적으로 사상가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걸
것이 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아무리 인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톨스토이는 사상가 톨스토이로 먼저 받아들여졌고요. 야마무로 시니치라고 하는 일본인 학자는 러일 전쟁 당시에 비전론, 반전론에 관해서 일본인에게 가장 커다란 영향을 준 사람은 톨스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일본은요, 일본에게 있어서 러일 전쟁은 그런 일본이 제국으로 도약하는 걸 열광하는 사람이건 그런 망상을 규탄하는 쪽이건 간에 일본인 모두의 미래가 걸린 그런 일대 사건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당시 이제 청일전쟁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러시아다 이러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러일전쟁을 찬성했고 열광을 했고, 그 러일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에 불과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결코 주류적인 입장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분명히 당시 일본에는 우치무라 간조, 아베 이소, 고토쿠 슈스이, 토쿠토미 로카 같이 일본 지성사에 절대 지울 수 없는 이름, 이자 일본 초기 평화주의의 개척자랄까요? 이런 사람들의 비전, 반전, 염전의 목소리가 분명히 존재를 했고요. 이 사람들의 공통성이 뭐냐면 바로 톨스토이의 반전론, 즉 러일전쟁 반전론 회계하라에 큰 영향을 받았다라는 공통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치무라 간조 같은 경우는 기독교 평화주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톨스토이의 사상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베 이소하고 고토쿠 슈스이는 일본 지성사를 좀 아시는 분들이면 아주 익숙한 이름이실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일본 최초로 사회민주당을 결성한 일본 최초의 사회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일본 사회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베 이소는 톨스토이하고 서신 교환을 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 최초로 막스의 공산당 선언을 번역했던 고토쿠 슈스이는 나중에 아나키스트로 변신을 해서 1910년 천황 암살 모의 사건과 관련된 이른바 대역 사건으로 체포돼서 처형을 당하는데요. 이 사람은 톨스토이의 회계하라를 신문에 싣고 팜플렛으로 출판하고 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일본의 톨스토이라고 불리는 토쿠토미 로카, 이 사람은 일종의 기독교 평화주의자인데요. 좀 앞에 아베이소나 고토쿠 슈스이와는 결이 다른 사람인데, 이 사람은 1897년에 이미 그러니까 톨스토이 전기를 출판한 사람이에요. 일본 1897년에 톨스토이 전기를 출판을 했고, 그래서 톨스토이를 일본에 널리 알리는데 큰 공헌을 했고요. 그리고 1906년에는 그 톨스토이를 직접 방문을 해서 직접 만나요. 5일 동안. 그러면 그 당시 반전 평화운동에 톨스토이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거는 그 당시 동경에서 열렸던 한 반전 행사에 신문 보도, 1903년의 신문 보도를 제가 잠깐 인용해 볼게요. 600명 이상의 평화 지지자들이 모인 야간 집회 행사장에서 니시카와 코지로는 톨스토이와의 완전한 연대를 표명하고 톨스토이의 반전 발언을 소개했다. 그의 연설은 뜨거운 불길 같았고 그의 목소리는 맹렬한 화염 속에 대나무가 쪼개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결론으로 병역 의무를 거부한 러시아의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는 청중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었다. 그러니까 당시 반전 평화주의자들이 톨스토이와의 완전한 연대를 표명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일본의 평화주의자들은 톨스토이의 반전 사상이나 비폭력주의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진적이고 과격하다고 할 수 있는 톨스토이의 반국가주의, 반민족주의, 반소유, 반애국, 반제국주의 등을 골고루 포함하는 그의 사상 전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요. 이렇게 톨스토이는 일본에 처음 소개될 때부터 부활의 작가로서만이 아니라 급진적 사회개혁론을 포함하는 종교사상가 또는 평화운동가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톨스토이를 정말 널리 알리게 된 거는 고토쿠 슈스이가 톨스토이의 그 회계하라, 러일전쟁
반대 그 팸플렛을 신문에 실어서 싣고 난 다음인데요. 사실 이 고토쿠 슈스이는 사회주의 노선에 따른 평화주의를 대표하거든요. 그래서 고토쿠 슈스이는 레닌의 제국주의론보다 15년이나 앞섰다라고 얘기되는 20세기의 괴물 제국주의라는 책을 쓴 저자로도 유명한데요. 이 고토쿠 슈스이는 지금 우리 문단은 100명의 키플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톨스토이를 갈망한다. 그 다음에 톨스토이에 대해서 누가 그토록 진실을 추구하여 신의 경지에 다다를 사람이 있겠는가? 누가 글로써 그토록 명확한 사람이 있는가? 누가 그토록 대담한 사람이 있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톨스토이에 대해서 감탄하고 존경에 맞지 않음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904년 6월에 런던 타임스에 톨스토이의 회개하라가 실리자마자 그 원문을 구해서 당시 고토쿠 슈스이가 당시 사회주의자들과 함께 그 해이민사라고 하는 모임을 발족을 하고 그 기관지인 해이민 신문을 발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톨스토이의 회개하라 원문을 얻어서 그거를 3일 밤낮을 번역을 해서 그 번역문을 1904년 8월 7일에 해이민 신문 39호에 톨스토이의 일러전쟁론이라는 제목 아래 실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 소개를 하냐면 그 평화주의, 박애주의의 입각점으로부터 일반 전쟁의 죄악과 참회를 말한 대작 웅편이다라고 극찬을 하면서 게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이민 신문, 그러니까 톨스토이의 반전론이 실린 해이민 신문은 정말 날개 돋친 듯이 팔려 나갔고 나중에는 톨스토이 글만 따로 소책자 형태로 이제 출판도 하게 되고요. 톨스토이는 일본의 그 초기 평화주의가 형성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근데 한편 또 톨스토이는 러시아에 있으면서 일본에서 자신이 쓴 회개하라가 그렇게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고토쿠 슈스이와 함께 그 해이민 신문, 해이민사 이런 걸 함께 했었던 아베 이소가 톨스토이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 톨스토이의 글이 실린 그 해이민 신문도 보내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의 어떤 반전 상황 뭐 이런 것도 다 알리고 평화운동 이런 것도 알리고 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래서 톨스토이가 이제 거기에다 답장도 보내고 그런 것들이 다 남아 있는데, 톨스토이는 일본에도 그런 평화주의자들이 있는 게 너무 기쁘지만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취약하고 오류투성인 사회주의에 심취했을까? 그게 난 너무나 안타깝다, 유감이다. 왜 사회주의의 그 약점에 대해서 알지 못할까? 라고 하는 말을 여러 사람에게 한 것이 기록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보기에는 인류의 진정한 행복은 정신적인 행복에 있는 것이지 물질적인 부의 뭐 평등한 분배라고 하는 사회주의적인 것에 있는 게 아니고 오로지 도덕적인 자기 완성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데 왜 그런 폭력혁명을 얘기를 하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일본 사회주의에 대한 톨스토이의 이런 비판적인 입장에는 서구식 근대화에 매진하는 일본에 대한 안타까움이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실제로 톨스토이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일본이 서구식 근대화를 굉장히 가열차게 추진을 했잖아요. 왜 유럽의 나쁜 점만 배우냐 일본은. 그러면서 일본을 꾸짖었거든요. 그러면서 살인을 배우고 계몽을 얻었다고 착각하는 일본인들, 유럽의 모든 혐오스러운 것을 따라하는 타락한 일본인들, 이런 비판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그 비판에는 일본의 침략적 제국주의만이 아니라 사회주의에 대한 그 열광도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인 거죠. 아무튼 이런 식의 그 톨스토이에 대한 부분적인 비판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초기, 그게 사회주의 계열이건 기독교의 계열이건 평화주의의 계열이건 간에 일본의 초기 평화주의 사상이나 운동에 있어서 톨스토이가 미친 영향은 굉장히 지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거 외에도 아주 개인적으로 톨스토이 주의자로서 일본의 톨스토이를 알리고 그 다음에 톨스토이의 사상을 자기가 직접 실현하면서 살아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일본의 톨스토이라고 얘기했던 토쿠토미 로카. 근데 이 로카는요, 되게 이 희한한 일치가 뭐냐면요, 이 로카가 윤동주 시인하고 같은 도시샤 대학 선배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광수의 일본인 양아버지이자 일본의 괴벨스라고 불렸던 도쿠토미 소호의 친동생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형과 동생이 완전히 다른 사상적인 그 성향을 갖고 있었던 거고, 더 재미있는 거는 이 로카보다도 먼저 5년 먼저 소호도 톨스토이를 직접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영지로. 뭐 이건 어떤 에피소드 같은 얘기고요. 근데 어쨌든 로카는 톨스토이를 방문하기 전에는 완전한 비폭력주의자는 아니었는데, 완전한 반전주의자도 아니었는데, 톨스토이를 만나고 나서 이제 완전한 그 절대적 반전주의자가 됐고, 그리고 돌아와서 톨스토이처럼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톨스토이 공동체 같은 그런 걸 꾸며서 그렇게 살았고요. 그 다음에 또 키타미카도 지로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지주 가문이었고 동경대 엘리트였어요. 영문학과를 다니던. 근데 그러다 우연히 톨스토이를 읽고 나서 러시아어로 그 사람을 직접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동경대를 그만두고 무작정 하얼빈으로 갔어요. 그때 그 하얼빈은 중국, 일본, 러시아, 조선 막 그 정말 다국적으로 그 접촉이 일어나던 곳이었잖아요. 거기 가서 러시아어를 배운 다음에 일본으로 돌아와서는 큐슈의 작은 섬마을에서 살면서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번역을 하면서, 이건 톨스토이가 원했던 삶. 톨스토이는 생애 말년에는 하루에 8시간은 자고 8시간은 노동하고 8시간은 정신노동을 한다. 이걸 원칙으로 삼았고요. 내가 먹고 입고 하는 건 내 손으로 한다라고 하는 남의 노동에 기생하지 않는다라는 걸 원칙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톨스토이처럼 살려고 한 거죠. 낮에는 농사 짓고 밤에는 번역하고. 그리고 톨스토이 가르침에 따라서 2차 대전 때 징집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 징집 거부자의 삶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했는데 그 부제가 톨스토이의 이끌림을 받아 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로는 톨스토이 3대 소설인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니나 부활을 모두 번역, 출판을 했고요. 그래서 일본의 모든 가정에서 톨스토이가 읽힐 날을 꿈꾸면서 살았고, 이렇게 온 삶으로 한 그의 번역은 지금도 일본 번역물의 걸작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톨스토이와 한국이 남았습니다. 근데 인도나 중국이나 일본이랑 비교해서 한국과 톨스토이의 관계는 직접적인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노자처럼 이렇게 영향을 받은 것도 없고, 또 뭐 좀 전에 뭐 토쿠토미 로카나 아니면 간디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교류를 한다거나 찾아간다거나 이런 일도 없었고, 하지만 톨스토이는 그러니까 그 당시 조선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러일 전쟁, 청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제국주의적인 악의 다툼의 희생물, 그 제국주의 전쟁에 그 대리 전쟁을 치렀던 그 한국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런 직접적인 언급도 남겼다고 해요. 한국인은 동양적 의미에서 볼 때 대단히 문명한 국민이다 라는 직접적인 언급도 남겼고, 또 그 일본의 아시아 침략, 제국주의를 굉장히 비판을 하면서 핀란드, 인도, 폴란드, 한국을 러시아, 영국, 프러시아, 일본으로 병합하기 위해 사납게 날뛰는 정치가들은 미치광이들이고, 한국을 지배하려는 이토는 타락한 무도의 인간, 도를 모르는 인간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톨스토이의 주치의를 지냈던 마코비스키라고 하는 사람 책에 보면 오늘 아침에 한국인이 톨스토이를 방문했다라는 기록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이제 러시아의 한국인 톨스토이 학자가 이게 누군지
엄청 찾으려고 했는데 아직도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이 한국인이 톨스토이를 방문했다는 게 톨스토이가 죽기 반년 전쯤의 기록인데요. 그래서 톨스토이와 한국의 관계를 뭐 직접적으로나 뭐 이렇게 찾을 수는 없기는 하지만 어쨌든 톨스토이가 조선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어쩌면 한국인과 직접적 교류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러나 톨스토이와 한국의 관계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그 단서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는 근대 한국의 지식인들이 톨스토이에 굉장히 열광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근대 한국 지식인들에 대한 톨스토이의 영향 속에서 이제 조명을 해보는 게 가장 근거가 있는 것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그 일본 말씀드리면서 톨스토이가 누구보다 사상가로 받아들여졌단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물론 한국의 근대문학, 특히 외국문학은 주로 식민지 시기에는 일본을 다 경유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일본의 영향 아래 있었죠, 어느 정도. 근데 한국 경우는 톨스토이를 사상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일본보다도 훨씬 더 강했어요. 일본보다도 훨씬 더 강했고, 실제 그 당시 뭐 번역된 책들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특히 그렇고요. 물론 이제 일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서 그 연극 부활이 완전 초대박 히트를 치고 그게 한국에 또 영향을 미쳐서 한국판 그 부활, 즉 카츄샤, 또 그게 또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하기는 했죠. 그랬긴 했지만 근대 조선에서 톨스토이는 압도적으로 종교 사상가이자 민중 계몽가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톨스토이를 소개한 사람이 근대 한국의 대표적인 계몽적 지식인인 최남선, 그리고 그가 창간한 최초의 근대적 계몽 잡지 소년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최남선의 소년지는요, 1909년 7월호와 1910년 12월호 두 호에 걸쳐서 톨스토이 특집을 내보내게 되는데요. 이 1909년 첫 번째 특집 제목이 현 세대의 최대 위인 이꼴 그리스도 이후의 최대 인격인 톨스토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톨스토이가 지금 몹시 아프다.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그의 위대한 사상을 알리기 위해 특집을 마련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910년 12월호 특집은 그런 톨스토이가 별세를 했다. 그래서 이것을 통절히 곡하는 심정으로 마련한다. 이게 두 번째 특집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최남선이 톨스토이에 대해서 쓴 그 글들을 읽어보면 정말 그 예수에 버금가는 위인이자 인격자,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우리 세인에게 가장 귀중한 교훈을 주는 19세기 이래의 대선지자, 대도사, 뭐 이런 거, 그리스도 이후의 최대 인격,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주 정말 극찬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그 농민들, 귀족임에도 불구하고 농민들 삶 속으로 들어가서 노동하는, 그런 노동하는 톨스토이의 모습을 특히 이제 부각시켜서 이 첫 번째 특집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최남선은 이렇게 노동에 관련된 톨스토이의 의미에 집중하는 이유로 톨스토이 선생의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과 국가사회의 논단은 아직 우리 소년에게 필요치 아니할 듯하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톨스토이의 중요한 부분들을 생략을 하거나 수정을 하거나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생략된 거나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여러 국문학자들이 분석을 한 것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문학자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톨스토이에 의해서 생략된 거나 비판된 게 뭐냐면 그 톨스토이의 반국가주의 같은 부분들이 생략됐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최남선의, 더 나아가서는 근대 한국의 톨스토이 수용의 특성이자 그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서로 해석이 됩니다. 즉 톨스토이의 반국가, 반문명, 반소유 이런 급진적 사회 비판의 요소는 생략해버리고 자신을 내려놓고 민중에 섞여서 이웃사랑과 노동을 몸소 실천하는 인격자 톨스토이의 모습만 부각시켰다라고 여러 국문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특히 이제 박노자 씨 같은 경우는요, 이런 식의 어떤 영의 철학자, 그러니까 스피릿, 영의 철학자 톨스토이의 이미지를 만들려는 최남선 같은 개화파 지식인들이 사실 톨스토이 사상의 핵심은 병역 거부, 국가 불복종 같은 그런 아주 급진적인 개혁 사상인데 그걸 다 빼버리고 톨스토이 사상을 아주 비정치적인 개인 수양의 이론, 개량적인 기독교 윤리로 만들어서 최남선이나 이광수 같은 개화파 지식인들이 매진했던 근대적 국가주의에 종속시키려고 했다. 그러니까 급진적인 톨스토이 사상의 급진적인 반국가주의는 쏙 빼버리고 그거를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한 종교이론, 자기 수양이론, 도덕, 추상적인 도덕이론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비판들은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부분적으로는 틀립니다. 사실 그 철저한 근대주의자로 이후 친일로 돌아설 정도로 부국 강병을 지상 과제로 삼았던 최남선에게 톨스토이의 반국가, 반소유, 반전 사상은 받아들여지기 힘들었을 건 사실입니다. 아직 근대 문명의 문턱에도 이르지 못했고 강건한 민족 국가는커녕 나라가 병탄의 칼바람 앞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톨스토이의 반국가 사상이라고 하는 건, 반문명이라고 하는 건 앞서 최남선이 얘기했듯이 아직 조선에는 필요하지 않은 그런 거라고 생각됐을지도 모르죠. 최남선과 더불어서 톨스토이의 대중화에 가장 크게 공헌한 사람이 바로 이광수입니다. 사실 이광수는 톨스토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러시아에 정말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광수를 오래 연구하신 김윤식 선생님이 히스테리아 시베리아가라고 그 정의할 정도로 병적인 러시아 사랑을 평생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본인이 러시아어 작품 번역을 직접 할 정도로 러시아어를 구사를 했고요. 그리고 러시아 망명자들의 도시인 하얼빈이나 블라디보스톡을 방랑을 했고 실제 시베리아 치타 공화국에 6개월간 살기도 했었죠. 근데 이런 러시아와 이광수와의 인연은 바로 그의 지극한 톨스토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광수가 톨스토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는요. 1935년에 톨스토이 서거 25주년을 맞아서 조선일보, 조강 같이 당시 이제 언론들이 여러 특집을 기획을 했는데 여기에 이광수가 두옹과 나, 두옹은 톨스토이를 의미합니다. 두옹과 나, 두옹과 현대, 톨스토이의 인생관 이런 세 편의 글을 실었거든요. 이 글들을 보면 톨스토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함축적으로 드러나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광수에게 톨스토이는 단순한 소설가도 사상가도 아닌 석가나 예수에 비견되는 성인이고 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광수가 쓴 톨스토이 인생관의 한 대목은 톨스토이는 지구가 산출한 가장 큰 사람 중에 하나였다. 예수 이후의 첫사람이라고 하면 누가 반대할까? 그러면 그 큼이 어디 있었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될 정도로요. 그리고 이광수가 톨스토이를 처음 접한 거는 1908년 동경 유학 중일 때, 그러니까 16살 때인데요. 그때 톨스토이의 나의 종교라는 책을 읽고 나서 이광수는 이것이야말로 진리다. 인류가 이 모양으로 살아야만 평화의 세계를 이룰 것이다. 나는 평생 이 주의로 살아가겠다. 톨스토이는 당연 큰 선생님이시다.
나는 이렇게 감탄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글을 이제 남깁니다. 근데 이광수를 매료시킨 최초의 톨스토이는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고 폭력과 전쟁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던 개혁가 톨스토이였습니다. 개혁가 톨스토이였고, 그리고 이광수는 톨스토이를 소개를 하면서 톨스토이가 얼마나 급진적인 국가 비판을 하고 있었는지, 그다음에 그 사람이 얼마나 과격하게 납세 거부, 병역 거부, 재판 거부를 호소했는지를 명백하게 밝힙니다. 실제로 톨스토이의 인생관이라든가 아니면 두온과 현대라든가 이런 데 같은 데서 보면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톨스토이는 비록 국법이라 하더라도 진리에 어그러진 것이면 복종할 필요가 없고, 동포에 대하여서는 악을 조성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애국에 대해서는 악을 조성하는 것이라 했고, 납세에 대해서도 또 병역과 사법은 절대로 부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는 식으로 톨스토이의 급진적인 면을 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개인을 구속하는 모든 제도를 부인하는 점으로는 톨스토이는 무정부주의와 상통하고, 재산의 사적 점유를 저주한다는 점에서는 공산주의와 상통하는 점이 있지만, 그러나 또 그 어느 것과도 톨스토이의 사상은 일치하지 않는다. 너무나 정말 정확하게 톨스토이의 본질을 통찰한 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광수는 묻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현대에 유행하는, 예를 들면 자유주의나 무정부주의나 사회주의나 이런 거하고도 다 하나도 맞지도 않는데 왜 이런 톨스토이가 죽은 25주년을 우리가 왜 이렇게 기념을 하고 왜 그를 이렇게 기념을 하는가? 이건 너무 모순이지 않는가? 이 모순이 왜 생겼는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순에 답하기 위해서 이광수는 현실과 이상의 문제를 끌어들이게 되는데요. 이광수는 톨스토이가 기념되는 이유는 그 도저한 이상성에 있다. 현실에서는 세속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런 현실 속에서 톨스토이처럼 세속 권력을 절대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공상의, 그러니까 톨스토이의 그 사상을 공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상에 젖어보는 게 위안이 되지 않느냐. 물론 이광수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인생의 도를 찾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실을 무시하지도 말고 이상을 냉소하지도 말고 현실에 발을 꽉 붙이고 이상의 미래를 끌어당기자,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가 현실의 입장에서 볼 때 톨스토이의 사상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요. 이 대목을 한번 들어보세요. 국가주의가 금일의 것이요, 공산주의가 명일의 것이요, 무정부주의가 제명일의 것이라면 두옹의 톨스토이의 사회개혁 사상은 제제명일의 것이다 라고 이광수가 얘기를 합니다. 즉 톨스토이의 사회개혁 요구가 현실에서 벗어나서 잠시 젖어보는 공상의 영역으로 순치돼 버리고, 그 공상마저, 그 이상마저 현실로 당겨지기는커녕 제제명일 하면 마치 그리스도 재림의 날을 연상되는 그런 제제명일의 아득한 미래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광수는 급진적인 톨스토이의 사회개혁가로서의 어떤 급진적이고 그런 면모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는 했지만, 그런 급진적 사회개혁가로서 톨스토이의 모습은 도저한 이상 속에 위인으로 날아오른 톨스토이 속에 뒤섞여서 현실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맙니다. 결국 춘원의 톨스토이는 예수급의 성인의 반열에 올라서 결코 땅으로 내려오지 않고, 그리고 그저 어떤 자기 마음, 자기 수양, 여기에 이제 머무를 뿐인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최남선과 이광수 모두 톨스토이의 급진적 사회개혁 사상을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상세히 소개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급진성을 조선 사회를 변화시킬 힘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개인 내면의 어떤 도덕적 자기 수양의 지침으로 한정 짓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 저는 톨스토이 사상 자체에 내재된 문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두 톨스토이, 그러니까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쉽게 이어지지 않는 성자 톨스토이와 전사 톨스토이 사이의 거리, 무조건적인 사랑과 비타협적 투쟁 사이의 격차, 절대적 비폭력을 조건으로 삼는 절대 평화주의의 어떤 위험성 같은 것이 톨스토이를 어느 한쪽으로 이해하게 만들거나, 그러니까 성자로만 또는 뭐 전사로만, 아니면 현실성이 없다. 어떻게 그게 개인적 각성으로 전쟁을 멈춰? 그게 어떻게 가능해? 이렇게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무시하거나 또는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포기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최남선과 이강수가 톨스토이를 성인으로 추앙하고 있을 때 또 다른 한 일군의 그 지식인들은 톨스토이 사상의 위험성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고요. 또 톨스토이 사상이 수용 초기에 조선의 지식인들을 그렇게 매혹하다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오로지 그냥 부활의 작가로만 남게 된 것도 이와 관련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조선의 많은 실천적 지식인들은 톨스토이의 절대평화주의보다는, 그러니까 너무 위험하고 너무 급진적이고 너무 이상주의적인 그것보다는 그와 이상을 나누면서도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회주의 속에서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홍명희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홍명희는 조선 예술의 미래를 프롤레타리아 예술관에서, 대안적 근대의 길은 사회주의에서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회주의 혁명이 발생하고 한국의 뭐 전쟁 발생, 좌우 대립, 그다음 소련과의 국교 단절,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톨스토이에 대한 어떤 초기의 편향적인 이해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굳어져 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이번 회는 마지막 회라 좀 길어졌는데 이제 여러분 거의 끝나갑니다. 이 책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그 두 톨스토이의 문제의 결론에 다가가 볼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두 톨스토이의 대결과 공조는 사랑, 무저항, 비폭력 같은 도덕적인 원칙과 국가철폐, 착취 질서 근절, 전쟁 반대와 같은 사회개혁적 강령을 긴밀하게 결합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한 톨스토이가 아니라 아무리 모순되고 결합이 힘들고 고통을 준다 하더라도 두 톨스토이의 결합 속에서 톨스토이를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톨스토이의 평화사상 속에서 기독교적인 사랑을 조건 없이 실천하는 종교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걸 막는 폭력 구조를 없애고 대한 질서를 모색하는 사회적 행위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사랑과 형제라는 윤리적인 기반 위에 병역 거부, 납세 거부, 준법 거부, 전쟁 반대, 절대적 비폭력 같은 급진적인 행동 강령이 놓이게 됩니다. 물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러일 전쟁을 멈추려면 진정한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좀 너무 거리가 멀다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1회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톨스토이가 섬긴 신이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어떤 도덕적인 근원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새긴다면 그 현격한 거리는 상당 부분 좁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톨스토이는 어떤 국가라든가 그런 거대한 그 공동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도덕적인 어떤 도덕적 완성을 통해서 폭력을 넘어서고 국가를 넘어서고 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톨스토이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현재는 뭐 사회주의라고 하는 인류의 대실험들이 완전한 실패로 판명났고 인류를 매료시켜왔던 온갖 주의 주장, 거대 담론들 이런 것들이 다 과거로 쓰러져 갔죠. 그러니까 거창한 제도 개혁이나 정치혁명이 아니라 오직 개인의 각성과 도덕적 완성을 향한 노력 속에 변화의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했던 톨스토이의 호소가 지금 같은
이렇게 거대 담론들이 다 해체되고 실패한 이런 때에 또 다른 울림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톨스토이에게 이 도덕적인 자기 완성이 골방 속 기도가 아니라 병역 거부, 납세 거부, 전쟁 거부 이런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톨스토이 평화주의가 갖는 그 의미는요, 특히 그의 핵심이라 할 반국가주의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사실 톨스토이 국가론은 단순히 국가에 반대하는 반국가주의를 넘어서 그 존재 자체를 넘어서고자 하는 탈국가주의에 해당합니다. 지금 현재 지구화 시대에는 이런 탈국가의 문제의식은 너무 진부할 정도로 사실 당연하죠. 하지만 모든 것이 국민국가를 축으로 구성되던 톨스토이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탈국가 사상을 그의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은 한 천재 해안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단순히 그냥 해안, 예지를 넘어서 그렇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그 시대의 대안적 문법으로 기입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윤리적 결단이 되고 맙니다. 누구도 감히 저항할 수 없는 강고한 국가주의, 애국주의, 민족주의의 흐름 속에 홀로 반국가, 반애국, 탈민족을 외치는 것은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감행하는 것, 그 결과를 감당하는 것, 양자 모두 도저한 윤리적 결단이고요. 헤아릴 수 없는 논란과 의혹과 박해 속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고통 속에서 톨스토이는 이 둘을, 그러니까 성공 실패와 무관하게 이 둘을 모두 해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 탈국가, 탈민족은 현상의 인식인 걸까요? 윤리적인 결단인 걸까요? 더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최후의 분단국가 한국은 근대와 탈근대, 민족과 탈민족, 국가와 탈국가가 중층적으로 교차한다라고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런 국가에 사는 우리에게 또 어떤 윤리적 결단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우리가 톨스토이의 평화주의에서 읽어내야 할 것이 바로 이 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윤리적 결단은 톨스토이의 절대평화주의나 절대적 비폭력에 이르면 더욱 실존적인 문제가 됩니다. 톨스토이 사상의 급진성은 국가로 대표되는 모든 제도화된 폭력의 거부에 있지만, 그런 구조적 폭력은 물론 정당 방위로서의 개별적 폭력조차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비폭력주의에 이르면 그 급진성이 한층 더 강화됩니다. 그리고 그 위험성은 그것이 자기 보존이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현대에 이르러서 비폭력은 대항폭력만큼이나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폭력의 진보적 역동성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폭력과 비폭력 또는 대항폭력과 비폭력이 적대적 공모관계에 있다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비폭력이 평화의 지평으로부터 정의의 문제를 도려낸다. 그러니까 비폭력을 절대적인 가치로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을 의심하는 많은 논의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사실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는 결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단지 비폭력에 대한 비판만큼이나 비폭력을 그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톨스토이의 결단 역시 비폭력에 대해 우리가 더욱 치열하게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사실만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비폭력을 그 자명성 속에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톨스토이에게로 데려간 주제인 평화에도 적용이 됩니다. 평화는 사실 너무나 당연해서 진부해진 단어입니다. 하지만 인류는 한 번도 평화를 제대로 실행해 본 적도, 따라서 제대로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일본의 메이지 사상가인 나카의 조민의 말을 빌리자면, 언사로는 극히 진부해도 실행으로는 신선한 것, 그것이 평화입니다. 자, 다시 조민의 말입니다. 그 실행으로는 신선한 것이 이론으로는 진부한 것은 과연 누구의 죄인가?
톨스토이의 급진성, 그의 과격함, 그의 모순은 평화의 규범성, 상투성을 뒤흔들어서 그것을 생동하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우리를 자꾸 생각하게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런 톨스토이를 도덕 타령, 사랑 타령이나 하는 고리타분한 성인 군자로만 알고 끝난다면 그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제가 두 톨스토이의 대면 속에서 평화의 문제를 또 비폭력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톨스토이와 평화라는 화두로 여러분들께 5회에 걸친 강의를 진행했었던 그 가장 기본적인 문제의식도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5회에 걸친 이문영의 인문학 상책 우리가 몰랐던 톨스토이를 마치기로 하고요. 그동안 청취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원, 300만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